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가 축제를 벌이는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드컵에 쓰이는 축구공을 공인구라고도 부르죠. 이 공인구의 개념이 등장한 게 각 팀이 서로 나에게 익숙한 공으로 경기를 하겠다고 우기고 혹시 경기에서 지면 이게 다 공 때문이었다라는 다툼이 자주 벌어지면서 생겼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월드컵의 공인구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달력 찍는 인쇄소가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나 금융회사 같은 곳에서 달력을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달력과 시계를 모두 대체하면서 이런 풍경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런가요? 달력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요즘 어떤 달력이 유행하고 어떤 달력이 팔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축구 보시느라 수면 부족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월드컵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이야깃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구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월드컵 공인구 축구공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컵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잠이 부족한 이종훈입니다. 요즘 대목이시더군요. 예. 어제 만났잖아요. 월드컵 공인구는 그야말로 공인구니까 네. 아무나 만들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만들어서 뭐 FIFA든 어디든 인증을 받아야 공인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월드컵 공인구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아디다스가 만든 델스타가 최초의 공인구입니다. 델스타라는 축구공이 지금 3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흰색에 검은색 오각형 패널에 이 패널 32개를 붙여서 만들고 흰 바탕에 검은색 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축구공의 이미지. 흰색, 검은색 왔다 갔다 하는 오각형 무늬들이 박혀 있는. 근데 그런 축구공은 뭐 누구나 만들고 쉽잖아요. 네. 아, 근데 공인구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공인구가 사실은 최초의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 축구공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공인구예요. 아, 그 전에 축구공은 약간 배구공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검은색, 흰색 네. 얼룩덜룩 그 축구공의 우리가 디자인이 생각하는 축구공의 형태는 1970년에 나온 텔스타가 처음입니다. 그 디자인. 네, 텔스타가 월드컵 무대에 등장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월드컵에 사용된 공인구는 모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공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예. 독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디다스가 만들어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1970년에 공인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시면 네. 그 이전 40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이 공 때문에 축구공 때문에 참 다툼과 분란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초대 대회였던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결승전 상황인데요. 예.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였어요. 근데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만든 공,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신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스포츠 용품사가 만든 축구공.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계속 써왔던 축구공을 결승전에 축구공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서로 하는 다르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공을 쓰느냐, 즉 자신들에게 익숙한 공을 쓰느냐 아니냐는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예.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고 대립이 끝나질 않으니까 결국 예. FIFA가 중재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그럼 전반에는 아르헨티나 니네가 만든 공을 쓰고 후반에는 우루과이가 만든 공을 쓰자. 반반씩. 이렇게 결론을 반반 공평하지? 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경기 결과는 우루과이가 승리를 했는데 전반에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앞서 나갔어요. 아, 전반에는 아르헨티나 공 썼다고 그랬죠? 네, 아르헨티나 공을 쓴 전반에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앞서 있었어요. 근데 예. 후반에 우루과이 공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우루과이의 공으로 교체하고 나서 아르헨티나가 내리 3골을 내주면서 우루과이에게 패합니다. 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야, 공 때문에 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승전에 반반 쓰는 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개최국이 있는 스포츠 브랜드, 개최국에 있는 스포츠 브랜드가 만든 축구공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 역시도 이제 공인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품질이라든지 공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 계속 그러다가 공인구를 결정해 놔도 네, 올해 개최국의 공인구와 다음 4년 후 개최국의 공인구는 또 다르고 달라지죠. 특성도 다르고. 네. 아, 그래요. 공이 더 뭐 무겁다든지 아니면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든지 예.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럼 지금은 아디다스가 만드니까 1970년 이후에는 항상 아디다스가 만든. 특성이 같은데. 아니요, 특성은 좀 달라요. 아디다스도 기술 개발을 계속 하니까 예. 공이 뭐 더 빨리 날아간다든지 공기의 저항을 더 줄였다든지 이런 뭐 변화들은 좀 생겨요. 근데 이제 공인구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전 세계 각국의 축구 리그에 공인구를 아디다스가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해 보라는 거죠. 각 리그의 선수들이 공인구를 먼저 사용하면서 공에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월드컵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가 여행 여정 뭐 이런 뜻의 아랍어인 알릴라라는 이름의 공인구가 사용되는데 아디다스가 만든. 네, 알릴라 같은 경우는 K리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 5월부터 네. 우리 선수들이 공인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공 쓰다가 K리그에서도. 그러면 개최국이 만든 공을 쓴 건 그건 아디다스가 만든 공은 아니었을 거고. 그 당시는 뭐 들쑥 개최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아, 그 1970년 이전에. 네, 70년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70년 이후에는 아디다스가 만드는 공인구를 쓴다. 네. 그럼 평소에 모든 축구를 다 이걸로 하지 굳이 왜 개최하는 그 해에만 연습을 하고 그래요? 공인구를 비싸요? 그렇게 많이 쓴다라고 비싸요? 하면 네. 다른 축구공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다른 축구공을 만드는 브랜드들도 예. 뭐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유명한 리그들에 공인구를 제공을 하고 후원 스폰서 계약을 맺거든요. 아, 그렇게 스폰서가 나이키면 나이키 공 써야 네, 그렇죠. 되고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월드컵 열리니까 미리 연습 좀 하라고 줬다 네. 이 말이죠. 하필 왜 아디다스가 그럼 그 공인구 독점을 합니까? 뭐 전 세계 축구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디다스 한 곳뿐인 것도 아닌데 왜 예. 아디다스냐? 그건 간단합니다. 아디다스가 피파에 돈을 내니까. 아, 공인구를 만드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네, 월드컵 공인구를 만들고 공급하려면 피파에 돈을 내는 스폰서 즉 피파 파트너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피파에 돈을 내야만 월드컵 공인구를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1976년에 피파가 기업들의 후원 즉 스폰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피파 역사상 코카콜라에 이어서 두 번째 피파의 스폰서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피파 파트너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월드컵 공인구를 만들고 싶고 공급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아디다스가 월드컵 공인구를 70년 대회부터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공인구를 아디다스가 제공한다는 걸 홍보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디다스는 그럼 얼마나 냅니까? 피파의 돈을? 금액에 대해서는 아디다스나 피파 양측 모두 정확한 액수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디다스가 피파에 매년 1억에서 1억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61억 원에서 1,851억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를 제외한 다른 6개 피파 파트너들 역시 스폰서 비용으로 매년 1,000억 이상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디다스가 피파의 공인구 등의 이제 용품 사용 계약으로 내는 돈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디다스가 공인구를 만드니까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시간에 계속 아디다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을 있죠. 것 같긴 한데 아디다스는 또 얻는 게 뭡니까? 이런 거 말고 일단 수익이 남죠. 공인구 팔아서 공인구를 뭐 내놓고 나면 월드컵 기간 중에 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전 세계 조기 축구회부터 다 일단 공인구 판매량도 당연히 증가하지만 네.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아디다스가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만들잖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월드컵 기간에 여기저기 광고도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아디다스가? 그렇죠. 월드컵과 피파라는 그 로고와 뭐 마스코트, 희장 등을 이용한 광고 마케팅은 마케팅은
아디다스만이 할 수 있죠. 스포츠 용품사 중에서는. 그래서 1,000억씩 매년 줘도 남는 게 있다고. 네, 그럼 실제로 판단하는 거죠? 마켓워치 자료를 보면 예. 마켓워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즉 2017년 2, 4분기에 아디다스의 순이익이 1억 5,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092억 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던 2018년 2, 4분기에 아디다스 순이익이 3억 9,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551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2.5배 이상 증가해요. 와.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에 아디다스의 매출이 거의 전년 대비 2.5배씩 껑충껑충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마켓워치에 따르면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던 2018년 2, 4분기에 아디다스가 이렇게 뭐 순이익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과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증가한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과 북미 시장은 소위 아디다스가 나이키에 밀려서 고전하는 시장이거든요. 고전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피파의 준돈 이상을 뽑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피파의 처음으로 월드컵 공인군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아디다스 창업자의 아들이자 아디다스의 2대 회장이었던 호르스트 다슬러의 계획이자 목표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디다스는 월드컵 공인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들은 스포츠 용품 살 때 네. 그냥 뭐 로열티나 단골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느낌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야 우리도 월드컵 공인구로 한번 축구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월드컵 공인구는 또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네. 차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아디다스 유니폼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러면 아디다스 창업자의 아들 네. 2대 회장이었던 소개해 주신 그 호르스트 다슬러. 네. 이분이 피파에다 돈 주고 우리가 공인구 넣고 우리가 홍보하자 이걸 처음 한 사람이에요. 네, 처음 생각한 사람이에요. 호르스트 다슬러가 사실 처음 세웠던 계획과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100%다 달성은 못했지만 이 사람이 50대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100%다 달성은 못했지만 월드컵 공인구 그리고 피파 스폰서 제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은 뭐 충분히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호르스트 다슬러가 월드컵 공인구의 개념을 처음 피파에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또 피파의 스폰서 제도를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네. 피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기구 중에 최초로 기업의 후원을 받는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스폰서 제도를 만들 때 네. 이때 최전방에 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피파의 전 회장이었던 제프 블래터였어요. 블래터 전 회장이 사무총장 시절에 이걸 했는데 예. 제프 블래터는 그 피파 마피아라든지 피파에 관련된 그 폭로 기사들을 읽어보면 예. 제프 블래터는 메이드 인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키우고 아디다스가 의도적으로 피파에 집어넣은 인물 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블래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시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피파로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계 회사에서 그 피파로 옮기기 전 6개월 동안 아디다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슬러가 픽업한 인물이죠. 예. 피파에 가서 너 일 좀 해라라고 한 건데 그때 피파의 살림을 좀 그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슬러가 블래터에게 코카콜라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코카콜라와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두 번째 스폰서 계약을 아디다스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비하인드인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해드리겠고요. 예. 오늘은 오늘은 공인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슬러가 이제 그 월드컵 공인구를 제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1968년 멕시코 하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슬러가 월드컵에 공인구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토마스 키스터너가 쓴 이 피파 마피아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흑백 텔레비전을 통한 올림픽 중계를 받기 때문이에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최초의 이제 흑백 텔레비전 TV 중계로 전 세계 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올림픽이 이렇게 전 세계 중계되면 아디다스의 신발과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더 많이 홍보하고 판매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네. 그러면 왜 하필 축구공이었습니까? 축구화나 유니폼도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좀 관련이 있는데
그게 호르스트 다슬러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해요. 1966년에 잉글랜드 월드컵에서의 경험인데 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과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당시에 아디다스는 푸마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마가 실제로는 그 아디다스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 형제가 싸우고 갈라지면서 아디 다슬러가 세운 회사가 아디다스, 네. 그 형인 루돌프가 만든 회사가 푸마거든요. 그래요. 예. 서로 형제였는데 브랜드를 예. 따로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호르스트 다슬러와 다슬러의 사촌인 아르민 다슬러가 푸마 회장이었는데 이 사촌지간 간에 자존심 경쟁이 치열했고 예. 앙숙이었어요 서로. 네. 그래서 각각 아디다스와 푸마의 한 명의 선수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발을 신게 하기 위해서 돈 봉투도 막 서슴없이 뿌리고 했거든요. 푸마가 푸마와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둘 다. 예. 근데 호르스트 다슬러가 68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 그 잉글랜드 대표팀과 소속 대표팀을 잘 구워 삼습니다. 그래서 예. 양팀 선수 전원이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월드컵 결승전을 뛰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경기 시작 전에 양팀 선수들이 몸을 풀 때 모두가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예. 이걸 본 호르스트 다슬러가 굉장히 흐뭇해하고 야 드디어 사촌 아르민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예. 잉글랜드 대표팀의 골키퍼와 수비수 한 명이 푸마 신발을 신고 나온 거예요. 사전에 다 약속을 한 게 네. 아니었어요? 사전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예. 경기 시작 전에 푸마 관계자가 화장실에서 이 두 선수를 만나서 푸마 신발 한 켤레씩과 1만 마르크, 당시로는 집 한 채 값에 거액을 주면서 돈 봉투를 주면서 이거 신어달라. 야. 선수들 마음 바꾼 거죠. 예. 당연히 호르스트 다슬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리고 선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게 축구공. 그리고 경기를 여는 경기 단체와 직접 협상을. 축구 공은 선수가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경기 단체와 협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TV 중계로 축구 경기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예. 선수들의 신발보다도 오히려 공이 노출되는 빈도가 더 많다. 그리고 카메라가 네. 항상 공을 쫓아다닌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을 공급하자. 음. 라고 해서 호르스트 다슬러와 아디다스가 피파와 직접 협상을 하면서 월드컵 공인구 개념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축구공을 월드컵 공인구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TV 중계할 때 공에 나이키라고 썼는지 아디다스라고 썼는지 그 공에 보입니까 그게? 보이죠.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공개를 하면 그 로고가 일단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공인구 공개가 되면. 아디다스 거겠거니. 재밌는 것도 이제 앞에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처음 등장한 공인구 이름이 텔스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텔스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온 이름이냐면 텔레비전 스타를 줄임말이에요. 즉 아디다스의 축구공이 예. 월드컵 TV 중계의 스타가 되라. 스타가 되라는 이 호르스트 다슬러의 염원이 담긴 이름인데 호르스트 다슬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공인구를 납품하는 네.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는 이제 TV 중계권까지 피파의 월드컵 TV 중계권까지 뭐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K리그를 비롯한 각국 리그들이 지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 사용되는 공인구를 사용한다는 것 예. 이것 하나만으로도 호르스트 다슬러가 생각했던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는 다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스폰서들이 피파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1년에 한 1,000억씩 네. 몇 개나 돼요 이런 회사가? 피파 파트너가 7개 있고요. 7개. 월드컵이 열릴 때 월드컵 파트너로 들어가는 게 7개에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로컬 파트너라고 해서 로컬 파트너는 그 개최국의 파트너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 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한 20개에서 30개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럼 그 파트너가 되면 월드컵 내지는 피파 내지는 이런 그 용어를 쓰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네, 근데 이 월드컵 스폰서, 피파 스폰서, 그리고 IOC의 올림픽 스폰서, 예. 올림픽 파트너 이 개념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호르스트 다슬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돈 잘 벌겠군요 피파는 그럼. 네, 피파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으로 지난 4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전의 4년 동안 예. 피파가 8.5조 원을 벌었거든요. 그 돈 뭐 해요 다 피파는? 뭐 갖고 있죠. 그냥 갖고 갖고 있고 있어요? 세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집행하죠. 계속 쌓이겠네요. 적립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죠. 축구 발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도운다고 해서 다 갖고 써요 지원금을 아니면 주고. 남겨요? 남기죠.
많이 남기죠. 예, 남기고 가끔씩은 피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 수익이 많이 난 해도 있어요. 아, 남는 거 펀드에 굴리고 재테크에 그래서 네. 부럽네요. 피파가 상장되면 피파 주식은 꼭 사고 싶습니다. 월드컵 공인구와 스포츠 산업 이야기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잠깐 들으시고 2부에서 바로 이어오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만 되면 내년 달력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하면서 또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나눠주는 것도 많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풍경들은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달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어디서는 구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요즘 달력 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트렌드 리포트 로그인기 조현경 대표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은행 뭐 관공서 이런 곳에서 달력 잘 안 나눠주죠. 네, 저도 구하러 몇 번 가봤는데요. 요즘엔 수량도 굉장히 적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 달력이 시간을 확인하거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시계도 보면은 시간을 보려고 시계를 차는 경우는 없잖아요. 많지 않죠. 그런가요? 패션으로 주로 많이 보고 어허. 저도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주로 많이 보죠. 저는 안 차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아 차고 다녔어도 안 보는군요, 잘. 네. 주로 뭐 메시지 같은 걸 많이 보기도 그래서 하고요. 네. 나 그래서 어떤 분은 시계를 차셨길래 시계가 예뻐서 보고 있었더니 멈춰 있어요. 시간이 한 40분 정도 틀리더군요. 네. 보통은 또 빨리 가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속 그렇죠. 시간 같은데 미리 늦을까 먼저 봐. 가려고. 근데 네. 그분 시계를 보니까 40분이 늦어요. 왜 그럴까요? 좀 뭔가 싶었더니 지금은 알았네요. 네. 어차피 안 보시는. 안 보는구나. 네. 팔찌 개념으로. 달력도 사실 이제 무료 경품이나 홍보용 비매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트렌드가 좀 생소할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달력은 날짜 또는 이런 기념일을 보기 위한 달력이라는 목적보다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달력을 종류별로 이제 살펴보면 연초에 주로 달력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연말 예, 연초에. 예. 근데 연초에만 달력을 판다는 것도 이제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의 종류가 열력, 달력, 일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열력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한 장에 365일 다 있는 거. 네. 그리고 달력은 말 그대로 월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2장. 예. 그리고 일력은 365일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네. 이 연말 연시는 물론 이런 달력들이 여름에 판매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네. 그러면 7월 달부터 있어요? 달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달력도 특정 연말 연시에만 판매한다.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예. 최근에 여름철에 인기리에 판매됐던 파도 달력이라는 게 인기였는데요. 이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내년에 사용할 달력을 미리 예약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내년 달력을 네, 여름에 판다고요, 미리? 그렇죠. 근데 이 파도 달력이라는 것이 네. 1년 동안의 달력의 이미지가 파도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파도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달력을 기획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파도 달력 하면 겨울에 보여주면 좀 추워 보일 것 같으니까 여름에 또는 이런 여름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에게 파도 사진으로 내년에도 달력을 출시할 예정이니까 미리 크라우드 펀딩으로 미리 참여를 하세요. 주문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기야 이런 사진은 여름에 안 팔면 겨울에는 안 팔리겠네요. 또 뭐 그런데 겨울 파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그런 펀딩 사이트에 보니까 달력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또 겨울 바다 사진으로도 달력 펀딩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모아놓고 돈이 모이면 그걸로 달력 제작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런 달력을 좋아하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주문한 양을 제작을 하는 달력 방식인 공동 거죠. 제작 구매. 네.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그럼 뭐 한 장짜리 달력입니까? 아니면 12달이 있는 달력인데요. 예.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면 그 파도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도 사진 12개. 네. 뭐 예. 이 파도가 강릉 바다인지 또 베니스의 한 바다인지 예. 이렇게 선정을 해서 12달에 잘 맞는 파도 사진을 이제
디자인을 한 것이죠. 이런 그 펀딩을 할 때도 하루하루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어. 예. 안전하게 마음껏 바다를 보던 시절을 떠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이 달력을 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달력이 가격이 보니까 31,000원이에요. 12장 들어있는데 31,000원. 네. 경품으로 받던 분들에게는 달력을 예. 누가 돈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달력이 펀딩 예상 목표를 600% 넘게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받아서 집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그렇죠. 어. 네. 이런 달력들을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 달력 소비에 진심인 이유가 네. 룸투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룸투어는 온라인 집들이 문화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서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온라인 룸투어라고 하는데 이 룸투어를 할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 달력이 가장 많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력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감각을 드러내는 건데요. 서체로 인테리어 하고자 하면 숫자만 크게 디자인한 달력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네. 유명 아티스트의 포스터와 달력이 콜라보한 제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짜보다 그림이 훨씬 더 큰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달력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빈티지 장식품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달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가격도 꽤 나갑니다. 10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한 장으로 1년을 담아내는 달력, 예. 이른바 연력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연력을 사용하면 한 해의 대략적인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꼭 날짜나 스케줄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을 꾸밀 때 큰 대형 포스터 대용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뻐졌나 봅니다. 많이. 예전에는 한 대는 방마다 달력이 하나씩 걸려 있어야지 날짜 모르면 어떡해 라고 해서 걸어놓긴 했는데 네. 보기 싫으니까. 네, 최근에는 예. 플랜테리어로 유명한 한 카페에서는 지난해 그 포스터 형태로 큰 연력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 예. 카페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 식물 사진이 한 장에 이렇게 여러 개, 12개가 담겨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 이 포스터가 SNS에서 반응이 꽤 좋아서 올해도 같은 컨셉으로 연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많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달력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그 취향을 보니까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서 달력을 수십 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팔로우하던 뭐 유기견의 계정에서 이 달력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유기견 구조단체 기부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달력은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 이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달력을 수십 권 구매하는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이돌 생일 카페에서 그 포스터 달력이 방문객을 위한 굿즈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생일 주인공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사진을 12달의 대표 사진으로 활용을 해서 달력을 디자인하는 게 또 요즘에 유행이라고 맞춤 합니다. 달력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이고. 네.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달력이 인기이듯이 취향별, 직업별, 연령별 또는 뭐 상황별로 다양한 맞춤 달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시골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달력을 제작을 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동네 이제 이장님부터 마을 사는 모든 분들의 생일이 그 달력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맞춰놨군요. 네. 그리고 마을 잔치나 또는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예방접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일정까지 다 기록해서 이 마을 달력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엔 직업별로 소방관 달력, 뭐 군인 달력, 수험생 달력, 임산부 달력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이런 취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달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그리고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맞는 취향 달력 이런 실천 달력도 꽤 인기입니다. 그렇군요. 한동안은 집에서 달력 없애는 게 트렌드인가 싶었더니 이제 슬슬 없다 보니까 새로 보면 신기하거나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네. 그리고 달력의 소재도요. 종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패브릭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크릴이나 우드로 되어 있는 달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 패브릭으로 달력을 제작한 경우에는 집안 인테리어로 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달력 자체를 커튼 대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달력을 어떻게 커튼이자 커튼으로 써요? 패브릭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커튼에다가 커튼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 창문 가리는 맞습니다. 블라인드처럼. 네. 예.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형태로 나와 있는 달력도 있는데요. 이 달력을 테이프처럼 이렇게 찢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와 달력을 뭐 벽에다 붙여놓고 예.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게 할 수도 있고 공책이나 노트, 뭐 다이어리 이런 쪽에다가 이 마스킹 테이프로 날짜와 요일을 붙인 다음에 그 옆에 메모를 하는 형태.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 달력도 인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벽에 길게 늘어뜨려서 사용하는 이 모빌형 달력도 요즘에 이색 소품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짜 보려고 요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디자인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달력이 채용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빈티지나 레트로 소품으로 만년 달력이 인기도 한편에서 얻고 있는데요.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만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찾아다니는 그 소비자들이 그 과정을 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년 달력도 인기입니다. 만년 달력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연도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건 연도도 숫자로 다이어리를 그러니까 그 버튼을 돌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월이면 11 이렇게 내가 그렇죠. 숫자 붙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버튼을 돌려서 숫자를 만들거나 네. 요일까지 같이 돌려서 조립하듯이 퍼즐처럼 돌려서 요일을 맞추는 거죠. 요즘은 디지털 달력도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의 강점을 살린 LED 전자 달력도 인기인데요. 이런 LED 전자 달력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조명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달력 외에 온도와 습도를 함께 알려주는 기능도 같이 넣어서 여러 가지의 집안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이 LED 전자 달력에 넣은 이런 제품들도 인기라고 합니다. 시계랑 같이. 네. 달력은 그래도 요즘 연말연시가 제일 소비가 많거나 그럴 때겠죠? 이른바 대목?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요, 연말에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혹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드벤트 캘린더? 네. 뭐예요? 그게 달력 이름입니까? 대림절 캘린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는 19세기경에 등장한 특별한 달력인데요.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는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4주의 기간을, 그러니까 1일부터 24일까지를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마이너스 24, 23, 맞습니다. 22 이렇게 디데이 세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는 대부분 제품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어드벤트 캘린더가 이제 막 출시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품목은 초콜릿이나 과자, 커피, 뭐 티, 잼, 쿠키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도 $10부터 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4개의 캘린더와 함께 일자의 1일에 해당하는 그 코너를 띄워보면 또는 열어보면 거기에 뭐 특정 초콜릿이 들어있고 초콜릿 버전의 어드벤트 캘린더의 경우에는 24가지의 초콜릿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열어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뭔가의 선물을 미리 받는 느낌의 그런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트 캘린더는 제품이랑 다 묶여 있는데요. 이 레고 어드벤트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는 어른들에게도 희소성이 있는 선물로 또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면 이런 어드벤트 캘린더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는 어떻게 캘린더를 만들어요? 이건? 작은 소품 같은 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1, 2, 3, 4 이렇게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걸 하게 되면 24종의 레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 사람 모양의 레고도 있고 잼이나 뭐 쿠키 대신에 열어보면 레고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뷰티 업계가 이 어드벤트 캘린더
예, 아주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요. 치열한 어떤 그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작년에 그 샤넬의 경우에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내놓으면서 몇 시간 만에 이게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한정판으로 내놓다 보니까 금액이 24개쯤 샤넬 제품 몇 개가 들어있다는 거군요. 네, 화장품류, 뷰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향수부터 핸드크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네. 사실 이 24개를 한 박스에 담기 위해서는 미니어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샘플 형태의. 예. 그리고 본품 몇 가지와 미니어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는데도 와. 예, 이제 이게 솔드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이런 중고장터나 이런 데서 가격대가 두세 배 또 비싸게 판매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뷰티 업계가 11월, 12월 초에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어떻게 묶고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냐, 어떤 박스로 구성할 것이냐, 이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뷰티 업계가 이렇게 나서니까 주얼리 업계도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보였던 티파니라고 하는 주얼리 브랜드에서는 이 어드벤트 캘린더 가격이요. 초콜릿 같은 경우는 $10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얼리 브랜드에서 낸 어드벤트 캘린더 가격이 1억 3천만 원짜리의 어드벤트 캘린더를 내놨습니다. 24가지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25 제품부터 $15,000 제품까지 실제 티파니 제품들로 24개의 캘린더 박스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할 때도 하나씩 하지 말고 24개씩 해라 하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크리스마스 24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있겠죠. 어떻게 보면 메인 요리가 아니라 에피타이저인데 에피타이저가 메인 요리보다 오히려 더 비싸고 또 받고 싶은 제품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문제인 시절에 듣다 보니 선물의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다. 너도 나도 그렇게 선물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개 포장해서 주는 선물은 저렴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캘린더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닌 소비자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쓰기도 아이템 하고. 그리고 날짜도 카운팅할 수 있고 한정판을 같이 소비하는 이런 마케팅 상품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세어가면서 하나하나 꼽기 위해서 24개가 들어있는 어드벤트 캘린더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다. 잘 들었습니다. 로그인지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 또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